자, 154쪽 소유자 등의 확인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더 설명드릴 게 없는데요. 그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민증 이런 거 제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를 끊어 갑니다. 자, 이제 그 개업공사는요, 요 확인 설명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들을 정확히 조사하여 의뢰인에 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요, 확인 설명사항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거래상 중요 사항이라면 조사 확인을 선관주의를 다하여 정확히 한 다음에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항을 조사 확인함에 있어서 일단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면피권을 줬는데 이번엔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중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꼭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가 자료를 주게 되면 이 자료가 다시 한번 조사한 다음에 고지해야 됩니다. 근데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이자가 만약에 불응했어요. 불응 시 조치를 주의해야 돼요. 불응을 하게 되면 이번엔 취득 의뢰인이에요. 취득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됩니다. 일러야 된다는 얘기죠. 일르고 이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 주셔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불응했다 그러면 취득 의뢰인한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한다. 그래야 면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권이었고, 자, 이제 확인 설명서의 작성 교부 등의 의무로 넘어갑니다. 이건 조문을 전부 다 읽어봤으니까 바로 갑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 이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 일단 작성 의무의 주체가 개업공사는 작성 교부 보존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작성 의무의 주체는 일단 개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작성을 소공도 작성할 수 있죠. 작성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언제 작성하라고 그러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같이 작성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계약서 쓰는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써놓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법정 서식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물건 종류에 따라 현재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영문 서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건물, 토지가 있고요. 입광공에 대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이 설명서 서식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어요. 또 지금 그래서 설명서 서식을 일부 수정을 할 겁니다. 일단 어쨌든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럼 이 서식을 사용해 작성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몇 부 이상 작성해요? 3부 이상입니다. 쌍방교부한 다음에 한 부는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부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서 교부는 이전 의뢰인한테도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모두 교부한다고 그랬으니까 쌍방 모두 교부예요. 그래서 3부고, 만약에 공동 중개라면 기본 4부 작성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쌍방 교부한 다음에 한 부는 보관하시래요. 그래서 설명서 보관 몇 년 보관한다? 3년. 그래서 그 사본을 3년 보존한다 이랬어요. 이게. 그래서 법문에 사본을 3년 보존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2부를 작성한다라고 우기는 분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전에 옛날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먹지대고 썼죠? 그러니까 이제 사본을 보관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세부 원본 보관이야, 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3부를 작성한 쌍방 교부한 다음에 사본 한 부는 몇 년 보관한다? 3년. 서류 보존이 2번째 등장했죠? 전속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고요?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작성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이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AND예요. 그래서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으시란 뜻입니다, 이거.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이다. 우리가 또는이냐 밋이냐 주의해야 될 때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명 및 날인이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럼 개업공사는 당연히 서명 및 날인을 해주는데 무조건 해야 돼요. 개공은. 이때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책임자가. 그래서 개공과 이제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에요. 중개행위했다는 얘기는 확인설명했다든가 확인설명 작성했다든가 이제 그건데, 중개행위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모든 소공이 아니에요. 중개행위한 소공이 이제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였어요. 크게 뭐 어렵지는 않고요. 제재 기억합니다. 이제 제재를 이해를 하고 하는데, 이거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의 작성은
핵심적인 중개 업무죠.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원래.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를 위반하면 일단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근거자를 미지했거나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이 안 했다. 전부 다 업무정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한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게 과연 뭔데? 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로 미지했을 때는 이걸 제재를 삭제해버렸죠.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했다가 이제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삭제를 딱 해놓고 유보기간을 거쳤거든요. 그래갖고 시행도 되기 전에 법을 다시 개정했어요. 법을 다시 개정해갖고 이거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을 때 제재를 전혀 안 하는 건 이건 손해배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재를 전혀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시키면서 업무정지로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니고 한 단계를 낮췄죠. 한 단계 낮춘 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래가지고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고는 근거자로 미지시했어요. 이건 업무정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500과 500만 원 과태료예요. 이게 그러면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 안 했다. 이건 뭐겠어요? 업무정지죠. 감 잡았어요?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핵심 중개이니까 일단 다 업무정지인데 이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했다가 500으로 부활시켰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건 500과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제재 일단.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미지했다. 소공이 중개행위 하다가 중개행위 했는데 서명 및 날이 안 했어요. 설명서에다가 그럼 소공은 뭐겠어요? 자격? 정지죠. 소공은 자격정지다.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럼 157조 26회 기출이 실려 있죠. 문제 확인합니다. 개공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사법령상 중개사물에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완성되기 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맞았죠?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완성 전 취득 의뢰인. 2번 질문. 개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나왔죠? OX, X.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과예요. 500만 원 과태료다. 자,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 이거는. 3번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이중료 및 수율은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맞죠? 확인 설명 사항을 물었고. 4번 개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확인 설명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한다. 3년 보존. 맞죠? 다음 5번 확인 설명서는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 한 소공사가 있는 경우는 소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및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종합문제형식으로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올해 출제가 확실시되니까 확인 설명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거래계약서로 들어갑니다. 158조. 이 거래계약서는 말이에요.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라고 그랬죠. 이게 거래계약이고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업공사나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갑니다. 법제 26조 제1항 거래계약서의 작성. 개업공인인사는 밑줄이에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 밑줄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의 밑줄이고 거래당사에 교부하고의 밑줄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밑줄이고요. 가로 열고 몇 년 써야 돼요? 5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에요. 보존이. 다음 2항 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이를 준용한다. 25조 사항이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규정이에요. 그걸 그대로 준용하고 3항 개공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안 해야 된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말이에요. 가로 열고 말미에다가 임취라고 써놓으세요. 임취.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는 임취.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인데 요거만 임취예요. 자, 다음 영제 22조 2항은 말씀드렸어요. 5년 보존이라고 그랬고 3항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고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인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도 밑줄입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거래계약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로 들어와 있는데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것도 매번 출제합니다. 이건 기분 나쁘면 2문제씩만 내버려요.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한 5문제 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맞춰버리게. 그럼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 거래계약 작성 의무의 주체는 개공은 작성, 교부, 보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개공이 의무의 주체고 소공도 작성할 수 있죠. 보존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중개행위 3번째가 나온 거예요.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제 3번째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작성하라고 그랬냐? 그 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럼 중개 완성 시기. 계약의 체결이다, 잔금이다. 계약 체결이에요. 계약 체결되면 중개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다음, 거래계약서에 법정서식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죠. 서식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22조 3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시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죠. 그래서 이 표준서식이 현재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 왜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이 없을까? 너무 종류가 많아서. 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걸 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법정서식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서식 없어 이거. 다만 국토부 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표준서식이 현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협회에서 정하는 사서식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중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일반 중개계약서. 기억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었어요. 거래계약서에도 있죠 지금?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표준서식이 있었고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만 이거 사용할 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보관할 의무도 없었죠? 근데 거래계약서는 이거 같은 규정이 있는데 표준서식이 없어요. 그 점 이해하시고. 자, 그럼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기 요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개업공사가 작성할 때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이죠. 그래서 거기 159정 메뉴의 박스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박스 봅니다. 9가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는데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인의 동그라미, 물건에 표시할 때 표의 동그라미, 계약일 할 때 일의 동그라미,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는 지급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래금액 할 때 금의 동그라미, 물건에 인도일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도의 동그라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권자의 동그라미, 계약의 조건기한이 있는 건 조건기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산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 내용이 있으면 약정 내용 들어가 있어야 돼. 약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사항 9가지. 인표, 일금도, 건조하계약으로 암기합니다. 거래계약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인표랑.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인표로 출발합니다. 인표는 일금도, 한 푼도, 건조가 있대, 건조. 성질 있다는 얘기죠? 확약서를 바꾸는다 이 뜻이에요.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계약으로 암기합니다.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계약으로 기억하는데 인이 뭐예요? 인적사항, 표시, 물건의 표시죠.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이거. 다음에 계약일자죠. 계약일, 금액. 이거 금액 주의하는데 거래 금액이다, 예정 금액이다? 거래 금액이에요. 우리 금액 가지고 가끔 장난친다고 그랬는데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속는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거래계약서는 거래 금액이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의외로 많이 속아요. 나머진 전부 다 예정 금액이에요. 확인 설명해야 될 금액, 예정 금액. 설명서에 쓰는 금액도 예정 금액. 일반 중개사서 쓰는 금액도 예정 금액. 공개할 금액도 예정 금액이에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뭐라고요? 거래 금액이에요. 이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가 뭐예요?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서에 왜 인도일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했어요. 매매편에서.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는 매도인이, 인도한 후에는 매수인이 그 과실을 수취한다. 기억나요? 이거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예?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입니다. 그거는. 계약편은 기본적으로 임의규정이잖아요. 당사자가 다른 약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일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제세공각은 과실의 수치를 정리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와 다른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정도. 그러니까 인도일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 다음에 권이 뭐예요? 권리 이전의 내용. 칠판 보면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 보면서 기억하는 거 하면 이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권리 이전의 내용.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떤 권리 이전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거. 그 다음에 조가 뭐겠어요? 조건기한이죠.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거 하도 안 좋은 버릇하니까 확인설명 교부일자에 계약서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일과 통상 일치할 거라고 그랬죠. 계약일과.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이거 인도일시,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교사항 필수기재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를 또 해주시고, 이건 필수기재사항 아니에요. 감 꼭 잡아주시고. 이거 엄청 잘 물어봅니다.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계약은 인표랑 한다. 그 점 꼭 이해해 두시고. 다음 내려갑니다.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 금액 등을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불가. 이중계약서 작성도 금지. 다음 이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확인되면 서명 및 날인과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서명 및 날인한다. 그래서 이것도 서명 및 날이니까 서명도 하고 이름도 써야 됩니다. 날인도 해야 됩니다. 여기 누가 하느냐? 개공과 중개 행위를 한 우리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 서명 날인 또 기억하고 해야 되죠. 밑에 표의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우리 과목에서 서명 및 날인할 서류 두 가지입니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명심하세요.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됐죠? 그 점 기억하시고. 다음 우리 중개행위한 소공 있죠? 중개행위를 하신 우리 소속공사가 서명 및 날인할 서류 있죠? 이것도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밑에 표에 서명 및 날인이 빠져 있구나. 이거 서브노트에는 있을 거예요, 다. 이 내용이. 그래서 어쨌든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 두 가지뿐이에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뿐입니다. 그럼 이런 지문. 예를 들어서 중개행위를 한 우리 소속공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OX, X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점 주의하시고 서명 날인 기억해야 돼요. 다음 제가 여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중개보조원 있잖아요.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위법이라겠어요? 아니라겠어요? 아니라겠죠? 참고하시고 그거는 일단 그 정도. 자, 그래서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이거 다음 이거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돼요? 역시 3부 이상이죠. 3부 이상 작성하여 이것도 쌍방교부예요. 쌍방교부한 다음에 한 부는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건 몇 년? 5년이다.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한다. 그래서 서류 보존 3가지 다 나왔어요. 335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거래계약서로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그래서 그 밑에 정리돼 있죠 지금. 335 기억해 주시고. 이때 또 쌍방교부 서면 있죠? 그 밑에 또 정리돼 있는데 한 가지 아직 덜 공부했거든요. 잠시 후에 하죠. 쌍방교부 서면 3가지입니다. 중개 완성되면 언제나 거래당사 쌍방 모두에게 완세트로 꼭 나가야 될 서류 3가지. 언제나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3가지가 완세트로. 거래계약서 나가야 되죠. 확인서면서 나가야 되죠. 또 하나가 보증관계증서. 보증서. 이게 완세트로 언제나 나가야 돼요.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 자, 그럼 그 정도 이제 서류에 대해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서식 있느냐 없느냐, 보관하느냐 안 하느냐, 사용 의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서명 및 날인 누가 하느냐, 이거 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는 엄청 잘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다 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제재 봐야 되죠, 이것도. 자, 그럼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도 핵심 중개행위 세 번째죠. 그럼 일단 기본적인 제재가 뭐겠어요? 업무정지. 맞죠? 핵심 중개행위 위반 업무정지 요격하는 거예요. 업무정지 요격하는데, 근데 다운계약서를 썼거나 이중계약서 썼다.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 이거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한 단계 올렸죠, 이거는. 업무정지 한 단계 올린 게 뭐예요? 임취예요. 이거 임취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거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개공. 모두 뭐예요? 업무정지. 업무정지인데 거짓 기재나 이중계약서만 임취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주시고, 그럼 소공이, 소속공인사가 계약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공이 작성을 하면서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 썼어요. 중개행위했는데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소공이. 그럼 소공은 뭐겠어요? 자격 정지. 그러면 다운 썼다가 걸리면은 소공이 썼다고 해야 되겠네. 맞잖아요. 소공은 자격정지니까 지가 혼자 하시면 되잖아. 근데 개공이 다운 써갖고 올려갖고 중개사무소 쉬어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임치는 물론 업무적인 사유니까 업무적인 먹어버리면 사무소가 쉬어야 되잖아요. 통째로. 뭔 말인지 아셔요? 소공이 썼다고 해야지. 가 쉬어라. 그동안에 내가 급여줄게. 맞죠? 나는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난 비정규직이죠? 아침에 괜히 출근하면서 갑자기 운전하고 오는데 오늘 차도 더럽게 막히래 아주. 그래서 그냥 뺑 돌아서 왔는데 어쨌든 이거 하여튼 평택 오는 게 좀 짜증나. 아침에 차가 막히면 오다가 지쳐버린다니까. 오다가. 저요? 8시에요. 전철이요? 나중에 그럼 나 퇴근 어떻게 하라? 퇴근을 못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차를 할 수 없이 난 끌고 오는데, 어쨌든. 약간 뭐, 심하게 막히진 않으니까 고속도로 쭉 달려오는데, 이제 1시간 한 40분? 그 정도 이제 걸리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뺑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40분 정도 걸리대.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갈 때는 이제 세라 밟으니까 이제 1시간 뭐 15분, 10분에 이제 가버리는데, 어쨌든 아침에는 좀 막히는데, 근데 뭔 얘기하다 그랬지? 아,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그 라디오 뉴스에서 이제 비정규직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그러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도 이게 갱년기인가? 아직 갱년기 올라면 한 10년 지나야 되는데 지금. 예?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냥 마치코방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자, 160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인구사업령상 개업공사의 거래계약 작성에 관한 서면으로 옳은 것은 27회 문제였죠. 작년 문제. 1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OX, X. 없다고 그랬죠, 이거? 서식 없다고 그랬어요. 2번.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한다. 3년이 아니고 5년. 3번.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아니 이거 서류 관련 사항 전부 다 뭐라고 제재가? 업무정지 그냥.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재 암기해야 될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죠? 이게 간간히 물어본다니까요. 지금 아까 확인설명서 문제에서도 제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제재를 넘어서지 않고는요 80점 이상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중개법 80점 이상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메인 과목이 무슨 과목? 농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업무정지죠, 이거.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예요. 서류 관련 사항 위반은 다 업무정지 그냥.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음 4번. 중산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설명서 교부일자 물어봤죠? 기재사항 맞죠? 인편을 읽음도 권조 확약. 다음 5번.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인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및 체크하면서 가야 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5번 정답이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로 들어갑니다. 161조. 이것도 매번 출제해요. 손해배상과 보증 무조건 내죠.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으로 들어왔는데 법제 30조에 근거합니다. 그럼 조문 읽어드립니다. 역시 30조 제1항. 개업공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밑줄이에요. 중개행위에 밑줄 그시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밑줄 그시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했다는 재산상 손해 밑줄 그시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로 열고 과실 책임이라고 메모 딱 해놓으세요. 30조 1항은 개공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다음 2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 밑줄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재산상 손해 밑줄 그시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로 열고 무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합니다. 무과실 책임. 그냥 사무소 제공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다음 3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밑줄 그시고 제1항 및 제2항이 정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42조 정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의 밑줄 쫙. 그럼 3항은 손배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의무네요. 맞죠? 선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려갑니다. 이제 그 총설 부분의 판례를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금 우리 법이 지금 개공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규정을 우리 법에 안 뒀다 하더라도 민법이 중개 분야의 보충제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민법에 따른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돼요. 의뢰인이 손해 입혀버리면. 그죠? 근데 왜 우리 법이 직접 규정을 두고 있냐면 중개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는 우리 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법의 손해배상은 보증기관이 있죠. 같이 책임을 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직접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배 규정을 직접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행위에다 입히게 되면 우리 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먼저 적용되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는 우리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일이 없겠네요. 그러므로 판례 잠깐 보시는데 그 161쪽에 판례 개업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에 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업공사에 한정되므로 개업공사나 그 보존이 아닌 자에게는 법제 19조 제1항 현행법 30조 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알아보시겠어요? 여기서 개공이나 보존이 아닌 자에게는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조원은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공이나 또는 보조원, 그러니까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의미합니다. 일단 됐죠? 기본 내용인데 이해를 해두시고 이런 기본 내용을 놓치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판례 이해해 두시고 자 이제 내려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본 조문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 요건을 읽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업공사가 중개행위 하시다가요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대요. 그래서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관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립요건 세 가지가 기본이 이거고 30조 2항에서는 개업공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다가 손해 입혔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이 따로 있고 인과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전제는 중개행위 하다가 입혀야지만 우리 법에 따른 책임이에요. 그럼 중개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행위를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상 중개행위는 그거였어요.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행위였다. 맞죠? 그럼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거나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중개가 아니었는데 우리 판례는요. 이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중개행위 있죠? 이것은 용어의 정의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의 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보다 훨씬 넓게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었으면 전부 다 이건 중개행위로 봤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개업공사가 경매행위를 하다가 손해 입혔대요. 그럼 경매행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권리분석 같은 게 있죠? 권리분석은 소개해야 아니에요.
소개 아니죠. 그러면 이거 소개 아닌데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이거 나아가서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어요. 요거는 조금 수긍이 갑니다. 중도금, 잔금, 등기서류 교부 관여하다가 손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법 논리적으로 보면 중개 완성 시기는 계약의 체결이었죠.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지는 행위는 민법이 관여할 사항이에요, 원래. 근데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서 공제금 지급 책임을 다 인정했고요. 최근의 판례는 관리대행 있죠. 이것까지도 인정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가 건물에 대하여 관리를 대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비체 관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소개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관리 대행하다가 손입혔대요, 개공이.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가지고 공제금 지급 책임을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손해배상의 세계는 이 중개행위 범위를 훨씬 넓게 해석했다는 거 일단 참고해 두십니다. 이거 경매행위하다 입힌 경우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 잡았죠? 그러니까 용어 의정보다 훨씬 넓게 해석했고요. 그 다음 이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는 일부러 했다는 얘기죠. 과실은 실수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의 과실을 통칭 이걸 뭐라 불러요? 귀책사유라 부르고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을 뭐라 합니까? 과실책임. 그러니까 30조 1항은 개공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과실책임을 규정한 거예요. 이게. 근데 30조 2항이에요. 사무소 제공했다 손해입혔다. 그러니까 사무소 제공은 대표적으로 이거라고 그랬어요. A의 사무소가 있는데 갑을 간의 거래가 여기서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A가 소개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B라는 자가 와서 거래를 소개시켰고 이게 다른 사람이 A가 사무소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갑과 을이 손해입었다. 그러면 A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갑과 을은 이 사무소에 거래했다는 신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져라 이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항이 들어온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B를 무등록업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거래시켰다가 야가 도망갔죠. 손해입어갖고. 그러면 A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을인이 피입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다른 사람의 범위는 넓게 해석합니다. 무등록업자 외에도 인근, 개공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A를 지한 나머지 자들이 와갖고 거래시켰다가 손해입히면 무조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B는 과실 책임이죠. 그죠? 근데 사무소에 있다 손해입혔다. 이것은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이 둘은 연대하여 갑과 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됐죠? 그래서 사무소 제공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요 점을 이해해 두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중에 말이에요. 개업공사가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한 가지 있었죠. 지난주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상행위하다가 을인에 손해입혔어요. 개공 손배 책임 있다고 그랬죠. 이때 그거 무과실 책임이었죠. 기억나요? 그럼 우리 법상 개공이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두 번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소 제공했다가 또 하나가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로 인한 경우. 그러면 이런 지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는 공인중개사법상 지는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다. OX. X죠. 원칙이 아니죠 이거. 원칙은 뭐예요? 과실 책임이죠. 우리가 아무리 땅 파먹고 살고 있지만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 돼버리면 이거 어디 살겠어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과실 책임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고요. 손해는 확정적으로 을인에게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책임이 발생되는 거고. 인과관계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관계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관, 사무소 제공과 손해발생관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정돼야 되는데 그 관련성은 상당성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통설과 판례예요. 이게 이제 상당인과 관계설을 하는데 형법에서도 상당인과 관계설이 통설이에요. 상당성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이런 원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되더라. 이런 관련성만 있으면 상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법의 예를 든 적이 있었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뺨을 때린 거예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뺨을 때린 겁니다. 너 죽어라 하고. 근데 진짜 사망해버렸어요. 그럼 그 뺨 때린 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없다고 했죠 이거? 없다고 했어요. 통상적으로 사람의 뺨을 한 대 때리는 이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살인죄로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는 있었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살인죄로 처벌을 못해요. 그건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자의 특이체질로 사망한 거예요. 특이체질로. 뺨 한 대 맞자 혈압이 상승하여 흥분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사망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실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폭행치사 정도로만 처벌할 수 있지 살인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과관계예요. 뭔만 이해하셨죠? 상당성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성립요건 세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고요. 이제 넘어가죠. 효과. 손해배상에 대한 효과인데 그 163쪽입니다. 164쪽인가 이제? 그죠? 164쪽. 그럼 이 성립요건에 대한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증명,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됐고 인과관계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가 해줘야 되고. 이거 희의 있거든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내 청구해야 돼요. 중개인 시점 있죠? 불법인 시점부터는 10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단기 3년, 장기 10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 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청구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법은 계속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는 우리 개공은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만 발생되는데 당사자가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실무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자료. 이걸 위자료라고 부르는데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법에 따른 책임 없어요. 근데 우리 중개 분야에 민법이 보충제로 적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민법에 따라 당사자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공은 당사자가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전 손해배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 설정한다 그랬죠? 개공은 보증 설정하는데 그럼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단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손해죠. 그럼 개공이 1억을 설정해서의 보증을 의뢰인에게 손해가 1억 3천이 발생됐습니다. 1억 3천 개공 책임져야 되죠. 근데 보증기관은 1억에 대한 책임만 있죠. 맞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감 잡고요. 전손해배상이에요. 개공은. 근데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법 책임이 아니에요. 민법에 따른 책임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보증설정 제도로 넘어갑니다. 이건 조문을 읽어봤으니까 바로 갑니다. 보증설정. 기본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보증설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장이죠, 이거. 의뢰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증설정 제도로 들어왔는데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먼저 보증설정 시기 잘 알고 있어요. 보증설정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다. 여기까지 설정하여 신고까지 모두 마치는 거예요. 다음 보증 설정 이거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잘 알고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 공제, 농협공제, 수협공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돈이 엄청 많은 분은 법원에 가서 예치해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공탁. 보증보험 공제 가입이나 공탁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인데 자 이제 이해를 할 때가 됐죠. 이거 보증보험과 공제의 성격이에요. 일단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딱 실려 있는데 들어둡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판례는요. 공제라는 것은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둘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공제는 같습니다. 둘이 같은데 이 보증보험은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뭐냐면 굳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들어봤죠.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성격이 같은 것으로서 이거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법 보험 편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돼요.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고가 발생된 상태에서 내가 보험을 가입했다. 그 계약은 무효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낸 사고 있죠? 이건 보험이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일단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증보험과 공제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고 기본 상법을 받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에 기인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게 판례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차이점이
순수한 보험과 차이가, 순수한 보험은 고의 사고는 안 물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 문제됐던 게 자살. 자살은 고의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약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급해라 하고 이제 금감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고의 사고도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보증보험 공제는 고의 사고 물어주죠. 그거는 보증을 쓴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보험의 성격이 있긴 있는데 고의 사고도 물어준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이거는 사기치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 점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타인을 손해보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공탁입니다. 공탁은 공탁법의 기준을 보면요, 담보공탁, 변제공탁, 뭐 보관공탁, 특수공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공탁은 이 중에 뭘 것 같아요? 변제, 담보, 보관공탁, 특수공탁 중에 담보 취지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공탁의 성격이 있어요. 참고해두세요, 그냥. 이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보증 설정 금액인데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가입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 법인이 아닌 계공입니다.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법인인 계공은 2억 원 이상. 이렇게 되고, 법인이 분사함 설치합니다. 그럼 분사함소마다 1억 원 이상이죠? 1억 원 이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추가로 설정한다. 추가로. 그러므로 법인이 분사함소를 3개소를 뒀다. 그럼 이 부분의 최소 보증금액 얼마 된다고요? 5억. 2억, 3억이니까 5억이죠? 그래서 5억이 돼야 된다. 그 점 꼭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 우리 특수법인 중에 지역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지역능력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원래는 법인이니까 여기도 2억 이상 돼야 되는데, 지역능력은 농지가 싸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봐준 걸로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점. 그래서 보증 설정 금액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역농협은 등록은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중개할 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증 설정 신고는 해야 됩니다. 중개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한 신고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증 설정 신고를 들어가는데, 이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즉, 보증기관에서요, 등록관청에다가 이 개업공사란 보증을 설정했습니다. 통보해버리잖아요. 그럼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예외는 왜 뒀냐면 협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 협회 공제 가입하면요, 별도로 보증 설정 신고 안 들어가요. 협회에서 다 통보해줘버려요. 등록관청에다가. 그래서 일단 원칙이 신고인데 그 예외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거기 그럼 167쪽에 OX하고 넘어갈까요? 중개법인이 4개의 분사함소 들어온 경우 이 법인이 설정해야 하는 최저 보증 설정 금액의 합계액은 4억 원이다. OX, X. 이거 엄청 잘 물어봐요. 6억이 돼야 되죠? 6억. 자, 그럼 이제 168쪽에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을 보겠습니다. 조문 이제 읽어드립니다. 영제 25조. 보증의 변경 1항 24조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밑줄이에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증명서를 거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보증의 변경 방법이에요. 다음에 2항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사로서 보증기한이 만료돼요. 보증기한이 만료, 밑줄 그시고,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한 만료일까지, 보증기한 만료일까지 밑줄 그시고,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청에, 이게 보증의 재설정이에요. 기타 3항입니다. 신고에 관한 일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건 예외를 얘기합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예외. 자, 갑니다.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해두면 되는데, 보증의 변경이란 말은 보증의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보증보험 들었다 공제로 바꾸거나, 공제 들었다 공탁을 하거나, 공제 들었다 보증으로 바꾸거나, 이겁니다. 그럼 이때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공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 1일서부터 2017년도 4월 1일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10월 1일 날 만약에 공제로 가입을 하면서 이게 보증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공제에 가입하고 변경신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끊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보증보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공제에 가입하여 변경신고를 마치고 보증보험 해지하라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우리가 이해할 점은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혁공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딸려 나올 말이 이미 설정한 보증 이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다른 보증을 설정한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보증기간이 만료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재설정해 줘야 되죠? 이제 기간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냐? 만료일까지. 기간 만료일까지. 기간 만료는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한 신고한다. 그렇게만 나오면 돼요. 이게 재설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었어요. 빨간 날이었다. 그럼 그 다음날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까만 날에 설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보증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증기간이 만료된 개업공사는 보증기간 만료일 후 15일 내에 보증을 다시 설정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OX, X. 그러니까 만료일까지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에 대하여 설명해야 되고 사본도 교부해줘야 되죠. 169쪽이죠, 이제. 보증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이 됐을 땐 설명하는 거예요. 사본도 교부하는 겁니다.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완성 시에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뭘 설명해야 되느냐? 보장기관 및 그 소재지. 보증보험 그 소재지, 공제 그 소재지, 공탁 그 소재지를 설명하고, 보장기간도 설명해야 되고, 금액도 설명해야 돼요. 얼마 보장 금액, 얼마 가입했는지. 기관 기간 금액으로 기억할 거예요. 기관 기간 금액을 설명하고 쌍방 모두에게 사본도 교부한다. 이거 이때 제재를 여기서 미리 보고 가자고요. 중개 완성 시 쌍방 교부 서면 다 나왔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 증서. 맞죠? 이렇게 되는데 서류 관련 사항 위반은 전부 다 업무 정리라고 그랬죠. 근데요, 보증서 미교부 있죠. 요거는 백과예요. 100만 원 들어. 이게 왜 그랬냐면요. 우리 그저 계시 기억나세요? 등자보수죠. 계시는 등자보수. 등자보수. 기억나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 증서, 그 다음에 수, 보수표. 등자보수잖아, 이게. 계시 의무 위반은 백과예요. 그러니까 보증서 이거 미교 뭐예요? 역시 백과예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계약서나 설명서 교부 안 해버리면 업무정지. 보증서 미교부는 백과. 감 잡았죠? 근데 그 뒤에 있어요, 제재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보증을 아예 설정 안 하고 업무 이시하면 어떻게 하겠대요? 이거는 아예 설정 안 했어, 이제. 이거는요, 의뢰인 보조 취지 위반했죠? 이거는 업무정지로 끝날 일이 아니죠. 임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감 잡았어요, 그럼? 보증 제재. 제재가 나뉘는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제가 이거 나뉘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런 이해의 바탕에서 암기를 해줘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막 들이대고 암기게 되면 이거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이걸 설명한 것을 다 이해를 하면서 암기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역시 젊음이 좋긴 좋아. 이게. 젊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젊은 거야, 안 젊은 거야? 안 젊은 거 같아? 합격이 30대가 가장 많죠? 40대가 제일 많아요? 저 밖에 통계 있잖아. 40대가 제일 많아요? 아, 그렇구나. 40대들은 이제 절박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50대들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근데 30대들은 아직 절박함이 없는 거야. 그래도 30대가 합격률은 제일 높지 않아요? 40대가 더 높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되도록이면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공탁금 회수 제한인데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공탁으로.
그럼 이제 공탁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수를 제한하고 있죠. 그럼 공탁금은 이제 폐업을 하더라도 개업공사가 사망을 하더라도 이제 못 찾아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건 의뢰인 보호 조치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몇 년간 회수 제한이다? 3년이에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든 개공이 사망을 하든 3년간 못 찾아가요. 이거 바로 찾아가 버리면 나중에 폐업 후에 만약에 의뢰인이 손해사실을 알게 됐으면은 이게 어디가 사소연할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탁금에 대해서 3년간 회수 제한입니다. 근데 왜 하필 3년이냐 하면 우리 손해배상 청구의 단기시효가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공탁금 묶어놓는 겁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회수 제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내가 폐업을 하더라도요. 보증승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나중에 손해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회수 제한이 있을 수 없어요. 돈 낸 적도 없고요, 물론. 그거는. 근데 공탁금은 찾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3년간 회수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70쪽에. 이제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이거예요. 중개 의뢰인이 만약에 보증기관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어떤 서류를 내는가가 언급이 돼 있는데, 손해배상 합의서 내거나 개공의 합의서를 써준 거예요. 합의서를 내주거나 합의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가야 되죠? 판결문을 내야 됩니다. 그럼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조문 읽어드립니다. 영제 26조, 170조. 1항입니다.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서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합의서라든가 판결문, 각종 조서가 있다고 그랬죠? 화해조서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개업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밑줄이에요. 손해배상한 때. 밑줄 그시고 15일 이내, 15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자, 다시 가입 밑줄, 보전의 밑줄.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했어요. 이런 서류를 첨부하여. 그러면 이제 보증기관에 지급을 해줍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줘요. 그럼 보증기관은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다시 개업공사한테 청구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구상권이라 한다.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이거 자동차 보험 같다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사실은 보증보험 무늬만 보험이에요. 무늬만 사실은. 법원은, 우리 대법원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고의사고도 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구상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점 주의하시고. 근데 공탁은 구상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 돈 빼준 거니까. 맞죠? 그래서 구상권 행사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기관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잖아요. 그럼 재가입 보전하라고 그랬죠? 새로운 손해 발생에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가입을,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보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며칠이에요? 15일입니다. 15일.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유일한 15일이 또 이거 아니에요, 지금. 15일 내 손해배상했을 때.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오면 며칠 내 재가입 보전이다? 15일 내 재가입 보전이다. 기억해 주시고. 보전은 채워넣는다는 얘기죠?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여기까지가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이었고요. 문제 확인합니다. 작년 문제 172쪽.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야 한다. 장난쳤죠?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죠. 중개가 완성된 때. 맞잖아요. 틀렸다는 거 금방 알아봤죠? 2번. 개업공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OX, X. 업무 개시 후가 아니고 업무 개시 전. 또 장난쳤어. 이거 분명히 비법대 출신이 출제한 거 이거. 다음 3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중개인함에서 거래 당사자가 손해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우 우리를 무시한 불쾌한 점입니다.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다음 4번 질문. 개업공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5년 내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3년이죠.
5번 질문. 계획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이용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를 발생했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죠?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었죠? 예, 정답 5번이었습니다. 뭐 173조 보증 설정 변경 신고서 특이한 점 없네요.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가 나갑니다.